나는 손동작을 멈추고 몸을 납작 엎드린 뒤에 얼굴을 아예 눈 속에 파묻었다. 얼굴 전체에 눈이 닿자 뭔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상태에서 얼굴을 좌우로 움직였다. 부드럽고 차가운 눈 덕분에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입을 다문 채 숨까지 참아가며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목덜미를 억세게 붙잡았다. 그만하면 됐어. 수영이가 나를 잡아당겼다.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얼굴이 허공에 노출되자 살갗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느낌이 싫지 않았다.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우리 뒤로 그놈들이 몰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낯선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머리엔 하이바를 쓰고 몸엔 엑스반도를 찼으며 손엔 소총이 들려있는 앳된 얼굴에 군인이 바닷가 저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 모두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멀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뭔가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안전한 곳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가슴에 계급장과 이름표가 붙어있지만 솔직히 이름까지 알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성과 계급만 붙여서 그냥 이 병장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았다. 이 병장님, 저기 횟집에 불이 켜져 있지 말입니다. 보면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또 한 명의 군인은 최일병이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이 병장이 두 손으로 나를 붙잡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당장 움직여야 한단 말입니다.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나는 피식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웃음이 터져나왔다. 수영이는 어느 틈에 철호를 부축하고 있었다. 바닥에 앉아있던 녀석이 수영이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났다. 무명 작가는 손에 들고 있던 눈으로 얼굴을 마저 닦으며 이 병장에게 다가갔다. 그나저나 두 사람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해안 초소에 있다가 놈들이 몰려와서 여기로 도망쳐 온 겁니다. 이 병장이 말하며 우리를 둘러보았다. 나는 자꾸만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 이 병장이 소총을 치켜들며 발길을 돌렸다. 당연히 횟집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탄창의 실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번에는 수영이가 이 병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홀쭉해져 있는 탄띠엔 더 이상 탄창이 남아있지 않았다. 저희 둘 다 세 발씩 남아 있습니다. 이 병장이 최일병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후임병도 맞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실탄 6발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실망스러웠다. 수영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횟집은 포기해야 할 겁니다. 저기 문 앞에 있는 아저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수영이가 말하자 무명 작가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이 병장에게 다가갔다. 횟집 옆에 있는 파란색 대문 열쇠예요. 대문 앞에 있는 복윤자들을 처리하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쇠를 내보이자 이 병장과 최일병이 동시에 알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가 세워져 있는 곳을 보았다. 차를 타고 여기서 벗어난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곳으로 몰려오는 무리를 보니까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 안전한 곳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도 군인들이 굳이 이쪽을 선택한 것도 이유가 있었을 터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보았던 붉은 핏자국이 떠올랐다. 우리는 그 핏자국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아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병원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때 그 핏자국이 감염자를 죽인 뒤에 남은 흔적이라면 시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바닥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남아있던 그곳에서 우리는 시체를 한 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수많은 좀비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감염자는 웬만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본 결과 섣불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횟집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안전한 장소에서 주한미군이든 국군이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무모한 도전은 영화 속 주인공의 몫일 뿐이었다. 최일병은 뒤에서 후방 경계를 하도록 나머지 분들은 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병장이 주위를 살피며 앞으로 걸어갔다. 그 옆에 무명 작가가 붙었고 수영이와 철호가 그 뒤를 따라갔다. 나는 철호 옆으로 가기가 여전히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 뒤 조금 간격을 둔 다음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니 최일병이 주위를 경계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시선을 돌렸다. 피로 얼룩져 있는 자리 위에 여자아이의 몸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방눈이 아이의 몸을 포근하게 덮어주었다. 어린 생명의 죽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었다. 마음을 굳게 먹을 필요가 있었다. 나는 다시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박집이 모여있는 주택가 길목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숨어있던 복윤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 빨리 움직여야 했다.
나는 수영이의 등을 손으로 밀었다. 빨리 가! 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이 병장의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되었다. 파란색 대문 앞에 모여있던 복균자 중 하나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번에도 머리를 명중시킨 뒤 그가 파란색 대문으로 재빨리 뛰어갔다. 횟집의 미닫이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봐, 우리를 좀 도와주게. 아저씨가 다급한 상황인 것처럼 목소리를 꾸며서 말했다. 어색하게 지어 보인 표정 때문에 누가 봐도 연기라는 게 티가 났다. 잠깐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던 이 병장이 다시금 파란색 대문으로 방향을 잡더니 저돌적인 기세로 뛰어갔다. 어울리지 않게 비굴한 표정을 지었던 아저씨가 화난 사람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렸다. 시발,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활을 쏴버리겠어?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들었다. 짧은 화살이 금방이라도 발사될 것처럼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깜짝 놀라 초로 옆으로 다급하게 따라붙었다. 앞서 나간 이 병장은 복균자 중 남자에게 다가가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베트남 출신 세댁은 느릿느릿 움직여 무명작가에게 다가갔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속도임에도 무명작가는 이 병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한 번 더 내리치고 나서 이 병장이 베트남 출신 세댁의 엉덩이를 발로 힘껏 걷어찼다. 무명작가는 잽싸게 옆으로 피했고 까무잡잡한 피부의 세댁은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 병장이 비명과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세댁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찢는 순간 무명작가는 대문으로 달려가 열쇠를 구멍에 집어넣었다.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나는 뒤돌아보았다. 활은 최일병을 겨누고 있었다. 소총을 들고 있는 최일병의 눈빛이 두려움에 흔들렸다. 빨리 들어와요. 빨리.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무명작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수영이와 철호가 들어간 뒤 나도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이 병장이 최일병을 향해 뒤돌아섰다. 최일병, 잠깐만 기다려. 내가 곧 구해줄게. 이 병장도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았다. 대문으로 들어온 방향에서 보면 집은 왼쪽에 있고 횟집으로 통하는 쪽문은 오른쪽에 있었다. 어떤 구조인지 파악한 이 병장이 오른쪽에 있는 쪽문으로 후다닥 뛰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총에 맞아 머리가 터진 복균자는 꼼짝도 하지 않지만 개머리판으로 공격당한 놈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꾸물꾸물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걸 본 무명작가가 재빨리 대문을 닫았다. 나는 이 병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쪽문을 발로 차면서 욕을 쏟아내고 있었다. 야, 이 개새끼야. 이 문 당장 열지 못해. 겨우 쪽문을 부수려고 방아쇠를 당기기엔 실탄이 아까웠을 터였다. 쪽문은 부서질 듯 말 듯 심하게 흔들렸지만 보기보다 튼튼하게 붙어 있었다. 이 병장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듯 목청껏 고함을 지르면서 발을 높이 쳐든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갑자기 들려온 총성에 그가 입을 다물었다. 총성은 횟집에서 난 것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모두 쪽문만 보았다. 이 병장은 발을 내리고 쪽문으로 다가가 귀를 갖다 대보았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곧 뒤로 물러나면서 사격 자세를 취했다. 문고리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과연 누가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다. 이 병장의 발길질 때문에 뒤틀려버린 경첩에서 날카로운 쇳소리가 터져나왔다. 우리는 모두 이 병장 뒤에서 문이 열리는 걸 지켜보았다.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건 이 집의 딸내미였다. 놀란 표정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여자아이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횟집 안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병장님, 이쪽으로 오시지 말입니다. 횟집 안에서 최일병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듣기에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았다. 이 병장이 알겠다고 말하자 여자아이가 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몸을 떨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 무척 두려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었다 해도 두려움의 무게가 덜한 건 아니었다. 이곳에 있는 누구도 두려움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사격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횟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군인도 두렵긴 마찬가지일 터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도 알 수 없었다. 나와 무명작가 그리고 수영이와 철호는 마당에 남아서 다음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 병장이 최일병 곁으로 다가갔다. 최일병, 어깨는 어때? 총구 방향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 병장이 물었다. 나는 질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일병의 어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무언가에 의해 그 부분에 군복이 찢어져 있었고 그 찢어진 곳을 중심으로 피가 얼룩져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이 아저씨가 더 문제지 말입니다. 최일병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 병장이 마당에 있는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는 의미였다. 밖이나 아니나 춥긴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끝없이 내리는 눈은 피할 수 있었다. 얼른 들어가려고 걸음을 옮기는데 수영이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나는 철호를 데리고 저쪽 집에 들어가 있을게.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수영이의 부축을 받고 있는 철호를 보았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다. 계속 콜록대면서 녀석은 수영이한테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의지하고 있었다. 녀석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우리로선 위험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철호를 데리고 수영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본 다음 나는 가게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파란색 대문을 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발짝 앞서 가게 안으로 들어간 무명 작가가 나를 향해 뒤돌아보았다. 대문이 얼마나 견뎌줄지 모르겠네요. 짧은 말 한마디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들어있었다. 나는 대문 상태가 정말로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조금 전에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을 최일병이 설명하고 있었다. 이 병장님이 저쪽에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창피하지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 아저씨가 화를 쏘겠다고 위협하며 가게로 들어오라고 말했지 말입니다. 저 아저씨 말대로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그랬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병장이 한마디 하자 최일병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눈치를 보니까 제 소총을 빼앗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허벅지에 생긴 총상을 아줌마가 건드린 것이었다. 놀라서 뒤로 물러난 아줌마를 노려보며 아저씨가 가쁜 숨을 내쉬었다. 시발? 누가 소총을 빼앗으려 했다는 거야? 난 그런 생각 떠올리지도 않았단 말이야. 젠장.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 아저씨가 말을 내뱉었다. 그 말을 들은 최일병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오려고 움직인 저에게 화살을 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최일병이 던진 질문을 듣고 이 병장이 인상을 쓰면서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아저씨는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상체만 움직여서 아줌마 뒤로 몸을 숨겼다. 아줌마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 병장 앞을 가로막았다. 이해해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이 상황이 무서워서 그런 것뿐이니까. 아줌마가 말하는 동안 무명작가는 최일병의 어깨를 살펴보았다. 나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무명작가 뒤로 걸어가 상처를 살펴보았다. 밖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상처는 아닌 듯했다. 언뜻 보기에는 화살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정도였다. 어쨌든 누군가가 죽지는 않았으니까 다친 사람들부터 치료하도록 하죠. 예기치 않았던 상황은 이미 벌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최일병의 상처를 살피며 무명작가가 말했다. 나도 그 말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처럼 예기치 않았던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난 뒤였다. 의학적으로 타당한 설명은 이제 궁금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 가게의 미닫이문 유리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느린 걸음이지만 이곳을 향해 꾸준히 다가오고 있었다. 환하게 켜놓은 불에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방금 벌어졌던 소동으로 인해 청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보균자들이 더 이상 소음에 놀라 도망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여러 가지 감각 중 후각에 대한 반응은 아직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두 가지 감각, 즉 시각과 청각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 것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위태로웠다. 눈 위를 걷고 있는 놈들을 내다보며 나는 한달음에 출입문 가까이 다가갔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 가게에도 셔터가 설치되어 있겠죠? 아저씨와 아줌마가 동시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질문의 의도를 눈치챈 이 병장이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출입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셔터를 내려야 합니다. 이 병장이 고개를 끄덕인 다음 출입문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셔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셔터 끄트머리를 잡고 아래로 힘껏 내렸다. 철커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셔터가 내려왔다.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리고 나서 우리는 발을 이용해 셔터가 바닥에 닿도록 만들었다. 문으로만 막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바깥 상황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단 말이야. 내가 취한 조치에 아저씨가 반론을 제기했지만 누구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암묵적으로나마 내 조치에 동의했음을 느끼며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광고는 아까 끝났고 지금은 저번 주에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함께하면 즐거운 목요일이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진행자들의 모습 아래로 속보가 자막으로 처리되어 지나갔다. 첫 번째 소식은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해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이런 명령이 없어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무기를 집어들었다. 아저씨가 쏘았던 화살은 보균자의 몸에 아직도 박혀 있었다. 여자아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곤죽이 되어 내 얼굴에 튀었었다. 문제는 그때 옮겨진 바이러스가 내 몸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애써 부정하면서 두 번째 소식을 보았다.
두 번째 소식은 빠른 시간 안에 그래픽 작업을 마쳐서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을 알려주겠노라는 내용이었다. 과연 어느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인지 빨리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황마담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던 텔레비전에서 다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진짜 목요일이 됐네. 황마담이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다. 나는 텔레비전 아래에 놓여있는 컨버터를 통해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자정을 넘어선 지 16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여자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너희 집에 혹시 인터넷 설치되어 있니? 여자아이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에게 다가가며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무선 인터넷을 사용해 보기 위해 버튼을 눌러보았다. 해당 어플만 뜰 뿐 완벽하게 실행되지는 않았다. 현재 사용자가 폭주하고 있으니 잠시 뒤에 다시 이용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었다. 와이파이도 지원되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쪽문을 열었다. 나는 함께 갈 필요는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컴퓨터 켜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요. 내 말에 대꾸하곤 여자아이가 먼저 마당으로 나갔다. 아저씨를 돌보고 있던 아줌마가 딸을 향해 조심하라고 외쳤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문장이었다. 어쩌면 바깥에 있는 놈들을 가리킨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딸내미와 함께 있게 될 남자들을 가리킨 것일 수도 있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건 나와 이 병장 정도였다. 무명 작가는 군인들이 건네준 응급처치용 키트로 최 일병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깨에 화살이 박히기라도 했다면 상처가 덧나서 독감 못지않게 심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무명 작가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횟집 반에 있는 황마담을 보았다. 그녀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경쾌한 배경음악과 웃음소리가 부조리극의 한 요소인 것처럼 들려왔다. 최일병,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무전기로 연락해. 이 병장이 자신의 어깨끈에 꽂혀있는 무전기를 가리켰다. 최 일병도 똑같은 위치에 무전기가 꽂혀 있었다. 알겠다고 대답하는 걸 들은 뒤 이 병장은 나를 지나쳐 걸어갔다. 쪽문 앞에서 내가 잠깐 망설였던 건 텔레비전에서 금방 뉴스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 사태가 벌어졌다면 정부 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 단순히 계엄령을 발포한다거나 미군의 조치에 동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모든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의 뉴스를 보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박 기자가 화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았다. 대신 인터넷에 접속해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제발 유선 인터넷은 무선 인터넷처럼 폭주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았길 바라며 나는 걸음을 옮겼다. 문지방을 넘어서는데 푹신한 느낌이 들었다. 마당으로 나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구두가 반쯤 파묻힐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다.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방금 우리는 바닷가에서 군인들을 만나 파란색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왔다. 그때는 눈이 이 정도로 쌓여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선 둔감해진 모양이었다. 나는 새삼스레 눈을 밟으면서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여자아이와 이 병장이 남긴 발자국 위로 눈이 쌓이고 있었다. 인간이 세상에 남겨놓은 모든 흔적을 하늘에서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현관 앞에 서서 머리와 어깨에 쌓여있는 눈을 털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살펴보았다. 소파에 누워있는 철호가 눈에 띄었다. 위에 붙어있던 해병전후의 현수막을 이불처럼 덮고 있었다. 그 곁에 앉아서 친구를 돌봐주고 있는 수영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시발 것들이 꼬리가 존나 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챈 나는 얼른 문을 닫았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봐도 철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몸에 열이 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누가 봐도 녀석은 독감에 걸린 상태였다. 너도 인터넷 하려고 온 거겠지. 그 새끼들 저쪽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갔어. 그가 턱짓으로 맞은편을 가리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실로 올라간 다음 방으로 향했다. 세 발짝쯤 걸어가다가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신발을 벗기 위해 현관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작은 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현관문은 닫을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서 방에 들어간 다음에는 둘 다 문을 꼭 닫더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감히 뒤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나는 문고리를 붙잡아 돌린 다음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아이와 그 뒤에 서있는 이 병장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컴퓨터 모니터에는 웹브라우저가 실행되어 있었다.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연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병장의 말을 들으며 나는 문을 닫았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시선은 계속 모니터에 꽂혀 있었다.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 모양이 아니라 둥근 원 모양이었다. 그 원 모양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진한 선 하나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놓은 검색 사이트 주소가 프로그램 위쪽에 나와 있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이 병장 옆으로 다가갔다. 여자아이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다. 나이와 걸맞지 않은 모습에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그녀는 10년쯤 늙어버린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네. 그녀는 희숙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이름이 외자야. 성은 강씨고 이름은 준. 반갑다. 준이라고 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행어를 흉내내 보았다. 예전에 유행했던 거라서 고등학생이 알까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희숙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려 주었다. 정말로 이름이 준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이야. 나를 올려다보는 얼굴에 이제야 10대라는 나이와 어울리는 표정이 나왔다. 처음 봤을 때부터 조금 전까지 계속 어둡기만 했던 얼굴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피어나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검색 사이트의 낯익은 로고가 화면에 나타났다. 혹시라도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 병장이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로고 다음으로 나머지 부분도 서서히 나타났다. 나는 검색 사이트의 가운데 부분을 집중해서 보았다. 그 부분은 각 언론사의 기사를 항목별로 모아놓은 곳이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희숙이의 표정이 다시금 어둡게 변했다. 제목이 다 독감과 관련된 것뿐이네요. 살인 독감과 계엄령 발령, 발포 명령에 의한 사망자 속출, 복균자의 인권은 사라져버린 것인가. 낮게 가라앉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또 다른 신문의 헤드라인을 눈으로 훑어보았다.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독감 바이러스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라는 헤드라인이었다. 나는 그걸 가리키며 희숙이한테 클릭해 보라고 말했다. 그녀가 마우스를 움직여 그 기사를 선택하자 새로운 창이 뜨면서 커서가 둥근 원 모양으로 바뀌었다. 아무래도 기사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나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 병장을 보았다. 저기 해안초소에 있다가 여기로 도망쳐 온 거라고 하셨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가 나의 시선을 피했다. 무엇을 물어볼지 짐작한 듯한 표정이었다. 상황이 어땠습니까? 왜 막사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로 도망친 거죠? 나는 한꺼번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 뒤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는 그곳에서 3시간째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무는 원래 1시간씩 서는 거 아닌가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군 생활과 달라진 점이 생긴 것인가 싶어서 질문을 던졌다. 이 병장이 먼저 고개부터 끄덕였다. 평상시엔 그렇게 돌아가지만 최근엔 상황이 여의찮았습니다. 우리 중대에서만 독감 환자가 반 이상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은 인원으로만 1시간씩 근무를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추위에 떨면서 다음 근무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모양의 커서는 아직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병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얘기를 계속 이어갔다. 망망대해를 내려다보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군용 전화기가 딸딸거리며 울렸다.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거리고 있던 이 병장은 얼른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일찍 사령을 맡고 있는 삼소대장이었다. 중대에 있는 장교 중 유일하게 독감에 걸리지 않고 멀쩡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목소리가 매우 다급하게 들려왔다. 그는 독감에 걸렸다가 죽은 사람들이 되살아나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는 황당한 얘기를 진지하게 늘어놓았다. 삼소대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일찍 사령을 서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이 병장은 확신했다. 그는 얘기를 들으면서 삼소대장에게 괜찮은 거냐고 계속 물었다. 급기야 삼소대장은 버럭 화를 냈다. 자신은 미치지 않았으며 지금 전해준 얘기는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믿을 수 없어서 뭐라고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만 들고 있는데 삼소대장이 황당한 명령을 내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그것은 근무가 끝나도 절대 막사로 돌아오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이 병장과 최일병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싶어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추위도 잊은 채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황당한 말을 들은 뒤라서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찌 됐든 삼소대장의 헛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던 모양인지 두 사람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병장은 그 순간 정신을 차리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삼소대장은 헛소리를 짓거린 게 맞으며 밖에는 다음 근무자가 와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최일병도 복잡해진 머릿속을 재빨리 정리한 것 같았다.
근무를 설 때마다 후임병으로서 매번 그래왔듯이 그는 자연스럽게 문 앞으로 걸어가 바깥을 향해 큰 소리로 암구호를 외쳤다. 당연히 바깥에서도 암구호가 들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최일병은 마른 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이 병장은 누가 장난치는 걸 거라고 말하면서 최일병을 지나 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고 나서 직접 암구호를 외쳐보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요즘같이 어수선할 때 이런 장난을 치다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소리 지르며 이 병장이 문을 벌컥 열었다. 중대장과 일소대 내무반장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느릿느릿 걸어왔다. 장교와 사병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병장과 최일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상시에도 두 사람이 함께 초소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거니와 그들은 그때 독감에 걸려서 의무중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이 병장은 그들을 살피면서 말을 걸어보았지만 두 사람 다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말을 하지 않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멍한 눈빛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철두철미하게 군인 정신으로 중무장되어 있던 중대장은 항상 살아있는 눈빛을 강조했다. 함께 나타난 일소대 내무반장도 그런 중대장 못지않게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던 녀석이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서 초소에 나타났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초소 안에 있던 두 사람은 자연스레 삼소대장이 했던 얘기를 떠올렸다. 어쩌면 그 얘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이 병장이 생각한 순간 바로 뒤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최일병이 겁먹은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총의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병장이 성난 목소리로 총을 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최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이 암구호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올바른 대처법이긴 했으나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에 이 병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누굴 맞춘 건가 싶어 이 병장이 고개를 돌려보니 중대장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제는 총에 맞았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걸어왔다는 점이었다.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두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문을 닫고 뒷걸음치면서 소총을 들어 사격 자세를 취했다. 바깥에서 문을 쿵쿵 두드리기 시작했다. 추위가 아닌 공포 때문에 두 사람은 몸을 떨어야 했다. 문을 두드리는 놈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났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던 겁니까? 얘기를 듣고 있던 내가 이 병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무언가를 골똘히 떠올리는 듯 미간을 찡그렸다. 그의 대답도 속도가 확 줄어든 인터넷처럼 빠르게 나오지 않았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면서 모니터를 보았다. 기사가 실려있는 웹페이지가 위에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 병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도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사 로고 다음으로 각종 배너 광고가 나왔다. 인터넷이 빠를 때도 제일 짜증났던 부분이었다. 쓸데없는 배너 광고를 보면서 이 병장이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엔 중대장과 일소대 내무반장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소 주위로 그것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별별 생각을 다 했지 말입니다. 배너 광고가 전부 뜨고 나서야 기사가 나왔다. 희숙이가 마우스를 움직여 기사를 볼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주었다. 인터넷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나는 재빨리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희숙이가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한숨을 또다시 내뱉었다.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내용이 별거 없네요. 그녀의 말을 들은 뒤 나는 기사를 작성해서 업데이트해 놓은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10분 전에 올려놓은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위와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가 그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바이러스 보균자를 의미하는 듯했다. 한참 전에 누구나 다 알게 된 사실을 새로운 소식이라고 올려놓은 기자를 향해 나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희숙이는 마우스를 움직여 관련 기사가 링크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게 만들었다. 이 병장이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군용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벌써 두 갑째입니다. 초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한 갑 정도 피웠던 것 같습니다. 두 개비를 빼낸 그가 하나는 나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입에 물었다. 이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라이터를 꺼내 이 병장이 불을 붙이려는데 희숙이가 우리를 보았다. 저기요. 말끝을 흐리며 그녀가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할 수 없는 눈치였다. 나는 희숙이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숙여보았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속 시원하게 말해봐. 그녀가 고개를 살짝 끄덕인 다음 이 병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담배 말인데요.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병장은 겨우 그런 거였냐는 듯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한 개비를 건네주었다. 희숙이가 담배를 입에 물자 라이터로 불까지 붙여주었다. 얼마나 피우고 싶던지 미치는 줄 알았다니깐요. 이제야 좀 살겠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담배를 깊게 빨고 나서 시원하게 연기를 내뿜는 동안 이 병장이 내 담배에도 불을 붙여주었다. 담배를 피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최일병과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내놓았다가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자는 의미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것들은 꽤 많은 숫자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희숙이는 코로 연기를 내뿜으면서 관련 기사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했다. 이번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다. 이 병장이 연기를 내뿜고 나서 목을 가다듬었다. 한갑을 다 피웠을 때쯤 삼소대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면서 자기도 독감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대장이 다가왔는데 상관을 향해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희숙이가 작은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우리 둘 다 그녀를 보았다. 현재 군발이인 이 병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한때 군발이었던 나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달갑지 않게 여겨졌다. 아저씨들이 저를 그렇게 쳐다봐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뭘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묻자 그녀는 입가에 남아있던 웃음기를 지웠다. 삼소대장이라는 분이 정말 멍청했다는 거, 목숨이 위태로운 와중에도 그렇게 행동하다니 저로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희숙이의 말에 나도 동의하는 바였다.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대대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었다. 과거 한때 군인이었던 나는 장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영관급 장교들은 진급을 위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 더욱더 정이 안 가는 부류였다. 이 병장도 희숙이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정말 멍청한 녀석이었지.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됐어도 부하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너무나 고마웠어. 담배를 빨면서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 병장의 표정을 보아하니 겉과 속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즉 겉으로는 아닌 척하려 해도 속으로는 전우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빠져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녀석은 초소에서 들린 총성에 대해 물었어. 나는 최일병이 취한 행동을 말한 다음 중대장의 기이한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었지. 총을 쏜 이유에 대해 전애들은 삼소대장은 우리에게 죄책감 느끼지 말고 적을 사살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 놈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방아쇠를 당길 때는 조준사격으로 머리를 맞춰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지. 그 조언을 듣고 나서 나는 그것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다고 대답했어. 삼소대장은 그것들의 행동이 느리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빨리 움직이면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주기도 했지. 그리고 연락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는 숨을 헐떡이며 초소 근무자인 우리에게 무사히 빠져나가라고 응원을 보내주기도 했어. 희숙이를 보면서 말하던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으로선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네요. 나는 이 병장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희숙이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괜찮다고 말한 뒤 이 병장은 나를 보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을 이어갔다.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너무 빨리 오른다는 말도 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에 우리는 탄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초소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우리는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중대장과 1소대 내무반장이 뒤로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다른 놈들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재빨리 놈들을 뛰어넘고 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방에서 그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방아쇠 당기는 걸 주저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조준사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거라고 나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방아쇠를 당긴 덕분에 무사히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 얘기를 듣는 내내 나는 문을 곁눈질해 보았다.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철호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다. 아울러 수영이도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다. 바이러스 보균자와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나는 온갖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병장이 갖고 있는 소총에 시선을 던졌다. 이 병장이 헛기침을 내뱉으며 소총 어깨끈을 보란듯이 움켜쥐었다. 나쁜 생각을 하다가 들킨 것 같은 민망함에 나는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데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 희숙이가 선택했던 관련 기사가 화면에 나왔다.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국제뉴스였다. 주된 내용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찬반 논란을 소개해 놓은 것이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영상에는 끔찍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답게 보균자에 맞서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훑어보고 있는데 희숙이가 화면을 위로 올려버렸다. 기사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였다. 영상의 썸네일 장면은 총을 든 남자의 모습이었다. 재생 버튼을 향해 마우스 커서가 다가갔다. 과연 어떤 영상이 나올지 살짝 긴장되었다. 틀어볼게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총을 든 남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넓은 초원이 화면에 나왔다. 누군가가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괜히 헛기침하면서 이 병장과 희숙이를 살펴보았다. 눈치를 보아하니 그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듯했다. 담배를 정말 만나게 피우는 여고생은 그렇다 쳐도 이 병장은 혹시 알아듣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도 영어에 약한지 모니터만 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약간 실망스러우면서도 누가 먼저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 안심이 되기도 했다. 드디어 복균자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병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하자 화면이 줌인되어 피사체를 크게 잡았다. 그가 말한 대로 초원에 나타난 건 바이러스 복균자였다. 멍한 눈빛과 느린 걸음걸이가 결정적인 증거였다. 놈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영어로 욕을 내뱉기 시작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익숙해져 있는 표현들이 복균자를 향해 쏟아져 나왔다. 카메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모양이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옆에 또 다른 복균자가 나타났네요. 나는 말한 다음 담배를 빨았다.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사이로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보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화면은 두 명의 복균자를 한꺼번에 포착하기 위함인지 줌아웃되었다. 처음에 나타났던 복균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커다란 가슴이 출렁거렸다. 민소매 티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듯했다. 생긴 건 뭐 그렇고 그런 여자 옆에 나타난 또 다른 복균자는 10대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미식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남자아이도 멍한 눈빛으로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그렇게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의 몸에 빨간색 점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흔들리던 빛들이 제자리에 멈춰 서자 목소리가 파이어라고 외쳤다. 순간 두 명의 복균자가 모자이크 처리되는가 싶더니 총성이 울리며 타깃의 몸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정확하게 몇 사람이 방아쇠를 당겼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탄이 발사되었다. 저렇게 쏘아댄다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병장 목소리에서 부러워하는 감정이 느껴졌다. 제대한 지 오래된 나는 보는 내내 눈살을 찌푸렸다. 총성과 함께 찾아오는 진한 화약 냄새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화면을 보고 있자니 아까 밖에서 맡았던 화약 냄새가 이제야 코를 찌르는 것 같았다. 눈살을 찌푸린 채 모니터 화면을 주시했다. 총성이 잦아든 뒤에도 놈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몸에서 빠져나와 땅에 떨어지는 게 무엇인지 나는 결코 알고 싶지 않았다. 너 너무해. 개새끼들 낄낄거리며 웃고 있잖아. 희숙이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총격으로 인해 몸이 너덜너덜해진 복균자를 찍고 있던 화면이 카메라 주위에 있는 미국인을 향해 돌아갔다. 두툼한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은 하나 같이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목소리를 듣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총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 중에 권총을 갖고 있는 젊은 여자가 턱짓으로 앞을 가리키자 화면에 다시 복균자들이 나왔다. 2초 정도 모자이크 효과 없이 복균자들의 모습만 적나라하게 나왔다. 총으로 공격을 퍼부은 이후 놈들의 몸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말았다. 살과 근육은 흉측하게 떨어져 나갔고 몸 안에 들어있던 장기는 바닥에 떨어지거나 실탄에 맞아 터져버렸다. 모든 게 피로 물들어버린 모습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충격적인 모습이라서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공포영화 속 특수분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는 희숙이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나 역시도 그녀와 똑같은 질문을 속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들은 느릿느릿 걸어 다녔다. 무표정한 얼굴에 멍한 눈빛도 여전했다.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얼굴을 향해 화면이 확대되었다. 총성과 함께 이마에서 피가 터져 나오며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화면이 빠르게 옆으로 움직이자 다른 놈의 이마에서도 피가 터져 나왔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문득 이 병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때마침 그도 나를 곁눈질하고 있었다. 나로선 별뜻 없이 본 건데도 그는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적어도 우리는 저 새끼들처럼 몸에 난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머리만 쏴서 한 방에 끝냈다고요. 그가 한 일에 대해 내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는가? 나도 총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쯤 꽤 많은 복균자를 하늘나라로 보냈을 것이었다. 어쩌면 그토록 싫어했던 화약 냄새에 익숙해졌을지도 몰랐다. 만약 그렇게 변했다 해도 복균자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를 하면 속 사람들처럼 즐기지는 못했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내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복균자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정상인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존재에 불과했다. 공포영화 속 괴물처럼 인육을 먹기 위해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나는 아직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다.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구 종말과 좀비를 자연스레 떠올렸던 순간부터
나는 사람의 살을 뜯어 먹는 복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워낙 많은 영화를 통해 그런 장면을 봐왔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끔찍한 괴물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었다. 도망치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거나 팔을 물어뜯고 나서 질겅질겅 살을 씹어먹는 괴물의 모습.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던 사람도 결국엔 괴물로 변한다는 공포영화 속 설정을 보면 독감 바이러스와 그다지 다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식인 행위였다. 영화에서는 그 행위로 인해 괴물을 죽여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었다. 즉 놈들을 없애는 게 검역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과 함께 총구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났다. 희숙이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 뒤쪽에 있던 종이컵을 들어서 앞으로 가져왔다. 그 안에 침을 뱉고 나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저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질문을 던진 그녀가 나에게 종이컵을 건네주었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에 나는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었다. 침과 범벅이 되어버린 담뱃재가 종이컵 안을 시커멓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두운 면이 있다면 밝은 면도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이 세상에 그런 게 남아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그 안에 담배꽁초를 하나 더 추가했다. 담뱃불이 꺼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 병장에게 종이컵을 건네주었다. 희숙이는 그 사이에 관련 영상을 하나 더 보기 위해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했다. 그 영상의 제목은 끔찍한 진실이었다. 어떤 진실이 담겨있는 영상인지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다. 하얗게 변한 프로그램 창을 보고 있던 희숙이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걸리니? 종이컵 안에 담배를 버린 이 병장이 그녀에게 물었다. 울상이 된 얼굴로 그녀가 이 병장을 쳐다보았다.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다시 걸어보라는 메시지만 나오고 있어요. 누군데? 이 병장이 던진 질문에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표정을 보아하니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다. 친한 친구인가 보구나? 내 예상이 맞는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다음 휴대폰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훌쩍이며 재발신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담배를 꼬나물고 있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아무리 어른 흉내를 내보려 해도 아직 어린 나이는 숨길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향했던 시선을 돌려 모니터를 보았다. 관련 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왔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끔찍한 진실이 나올까? 보기 전에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웹페이지가 뜨자마자 재생 버튼을 눌렀던 아까와 달리 희숙이는 영상 옆에 나와 있는 짤막한 글을 먼저 읽어보았다. 나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짤막한 내용 안에는 한 가지 정보가 들어있었다. 감시카메라에 찍혔던 영상인데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였다. 나는 우선 희숙이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입을 꼭 다문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다가 프로그램 창을 아래로 조금 더 내렸다. 영상과 관련된 댓글이 화면에 나왔다. 언뜻 봐도 다양한 반응이 적혀 있었다. 혼란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부득불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행위가 언뜻 이해가 안 되긴 해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참고삼아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재빨리 훑어보았다.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1차원적인 반응을 비롯해 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언급한 종교적인 내용의 댓글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촬영 장소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시야에 들어왔다. 장소는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소 건물 안에 있는 부검실이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보았던 속보가 떠올랐다. 건물 밖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부검실 안에서 통로로 피가 흘러나왔다.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영상이었다. 나는 마우스를 쥐고 있는 희숙이의 손을 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을 것처럼 그대로 멈춰 있었다. 뭔가 언지를 줘야 할 것 같았다. 저기, 희숙아, 보기 힘들 것 같으면 뒤돌아 앉아있거나 잠깐 눈을 감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내 의견에 이 병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이 보기에는 부적절할 거라고 여겼는데 입을 다물고 있던 희숙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을 크게 떴다. 저도 볼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지 저도 알아야겠어요. 그녀가 영상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창을 올린 다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감시카메라의 전형적인 앵글로 시작되었다. 촬영 장소 또한 댓글에 나와 있는 대로 부검실이 맞는 것 같았다. 철제 침대를 중심으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은 듯 조용한 가운데 화면 오른쪽에서 운반용 침대가 들어왔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게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남자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는 입을 쩝쩝거렸다.
앞으로 나오게 될 장면을 예상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어 입이 바짝 말라버린 것이었다. 이쯤 되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끔찍한 진실이 무엇인지 대충 알 것 같기도 했다. 짐작건대 해부하는 도중에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일어나 몸 안에 들어있던 장기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제목에 언급해놓은 것처럼 끔찍하다는 형용사와 진실이라는 명사의 조합에 부응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만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심각한 내용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무래도 제목만 보고 낚인 것 같은데 내가 중얼거린 말과 비슷하게 이 병장과 희숙이도 흥미를 잃은 듯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내가 예상했던 장면을 보여주려는 듯 수술 도구를 하나씩 챙기고 있었다. 침대 옆에 있는 사람이 시체의 옷을 위에서부터 벗기는 걸 보다가 나는 희숙이를 곁눈질했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다. 화면 아래쪽에 자막으로 처리되어 있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저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해진 마음에 영상을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해부를 하기도 전에 시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당연한 반응이 뒤이어 나왔다. 방호복 차림의 의료진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마도 죽은 줄 알았던 남자의 생사를 두고 의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오갔을 터였다. 그런 와중에 한쪽에서는 구급대원의 실수를 질타했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진의 실수를 자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을 것이었다. 후자 쪽인 게 분명한 사람 중 한 명은 급기야 방호복을 벗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리며 논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 화면 아래에 나와 있는 시간은 어느덧 3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되살아난 시체는 방호복을 벗어버린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의료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체의 손길을 별것 아니라는 듯 가볍게 물리쳤다. 워낙 느리게 움직이는 탓에 시체를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처음 방호복을 벗었던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는가 싶더니 장갑을 낀 손으로 시체의 손목을 붙잡았다. 여러 감각 중 촉감도 제대로 작동하는 모양이었다. 시체가 손목을 잡은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물론 모든 동작은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 느린 동작을 보고 안심했기 때문인지 의료진 중 몇 사람도 방호복을 벗었다. 그중 한 사람이 뒤쪽으로 걸어가 벽에 붙어있는 인터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일반 전화기를 저런 식으로 붙여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화면에서 황급히 사라졌던 몇몇 사람이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구를 챙겨서 나타났다. 곧이어 되살아난 시체의 몸에 링거 바늘과 여러 가지 측정기구들이 빠르게 부착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되살아난 시체는 자신의 손목을 잡은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급기야 포옹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의료진이 되살아난 시체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것 같았던 사람들까지도 방호복을 벗게 만든 장면이었다. 시간은 어느덧 7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뭔가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순간 되살아난 시체가 입을 벌리더니 포옹한 의료진의 어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죽음에서 깨어나 지금까지 보여준 일련의 동작들은 매우 굼뜨고 느렸다.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던 시체가 의료진의 어깨를 물어뜯은 건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빠르기였다. 녹음되어 있지 않은 화면 속 사람들의 비명이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깨에 있는 살을 한 덩어리 베어 문 시체가 고개를 들었다. 의료진의 어깨에서는 당연히 피가 뿜어져 나왔다. 화면 속 사람들은 동료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방호복을 다시 챙겨 입는 것에만 급급했다. 그 사이 되살아난 시체는 의료진의 목을 또 한 차례 물어뜯었다. 전광석화 같았던 동작은 다시 느리게 바뀌었다. 어떤 식으로든 끔찍하긴 매한가지였다. 저게 바로 끔찍한 진실이었어. 젠장! 나는 화면 속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9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바닥에 흘러내린 피가 빠르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 어떤 방법보다 바이러스를 빨리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희숙이 사이로 고개를 내민 이 병장이 마우스 쪽으로 손을 뻗었다. 마우스를 꼭 쥐고 있던 희숙이는 어느새 화면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런 그녀 대신 이 병장이 마우스를 잡은 다음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데 살을 뜯어 먹힌 의료진이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총 10분이었다. 영상 위로 자막 처리되어 있는 시간을 보면 아직 3, 4분 정도 내용이 더 남아 있었다. 끝까지 보도록 하죠. 마우스를 움켜쥔 이 병장한테 말하는데 영상에서 뭔가 수상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바닥에 쓰러진 의료진이 몸을 꿈틀거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저러나 싶어 하면 가까이 상체를 숙였다. 몸을 꿈틀거리던 의료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던 의료진 중 한 명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 모양이었다. 방호복을 다시 챙겨 입은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난 의료진에게 다가갔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처참한 살육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되살아난 시체를 둥글게 에워싼 사람들이 각종 수술 도구를 이용해 놈을 난도질해버린 것이었다. 바닥은 이제 피뿐만 아니라 살과 내장 등이 나뒹구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아무리 공포영화를 많이 봐왔던 나라고 해도 이런 장면을 온전한 정신으로 보고 있기란 어려웠다.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맨 처음 공격당했던 의료진이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을 공격한 것이었다. 특수재질로 만들어졌을 방호복은 허무하게 찢어져 버렸다. 시간은 13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보았다. 독감에 걸려서 죽은 다음 되살아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직접 공격당한 다음 되살아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른 모양입니다. 이 병장이 나보다 빨리 상황을 정리했다. 물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되살아난 괴물이 사람의 살을 뜯어 먹는다는 점이었다. 영상이 끝났어요. 울음 섞인 희숙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장면을 보았다. 방호복을 입은 채로 공격을 당한 사람 쪽으로 의료진이 몰려가는 장면에서 영상은 끝이 났다. 의료진의 손에는 하나같이 수술 도구가 들려 있었다. 나는 병원에서 보았던 핏자국을 떠올리며 이 병장에게 검색 사이트를 클릭해달라고 부탁했다. 뭘 검색해 보려고 그러십니까? 주한미군의 미사일 탄착 지점을 알아보려고요. 박 기자는 그 정보를 잠시 뒤에 알려주겠다고 한 뒤에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동안 발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되짚어보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했다. 웹페이지가 빨리 바뀌길 기다리며 나는 희숙이를 보았다. 그녀는 절박한 표정으로 재발신 버튼을 누른 뒤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데 그녀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드디어 친구의 휴대폰으로 신호가 가는구나 생각한 순간 거실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왔다. 벨소리는 최근에 나온 남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였다. 나는 이 노래를 차 안에서도 들은 적이 있었다. 거실에 있는 수영이와 철호는 이런 노래를 벨소리로 사용할 만한 녀석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휴대폰에서 나오는 벨소리일까 의문을 떠올리는 순간 희숙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친구 벨소리하고 똑같은 건데. 그녀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순간 나는 이 병장이 쏜 총탄에 머리가 터져버린 여자아이가 떠올랐다. 나이가 엇비슷해 보여서 친구 사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우연 같은 일이 정말로 벌어진 거라면 이건 정말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다.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보았다. 문을 열고 방에서 나간 희숙이가 소파를 향해 걸어갔다. 철호 옆에 앉아있는 수영이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를 바라보며 나도 방에서 나갔다. 희숙이는 철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자리에 쪼그려 앉은 녀석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야, 얘 왜 이러는 거냐?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있는 희숙이를 수영이가 눈짓으로 가리켰다. 나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들과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뒤따라 나온 이 병장도 내 옆에 멈춰섰다. 희숙이가 자기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전화를 끊었다. 거실에 가득 차 있던 벨소리도 함께 그쳤다. 우리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다. 죽은 여자아이의 휴대폰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이걸 왜 이 아저씨가 갖고 있는 거죠? 희숙이가 수영이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눈이 마주치자 수영이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이라도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음주 운전으로 여자아이를 친 수영이도, 병원에서 여자아이의 겉옷을 벗기고 무슨 짓을 하려고 시도했던 철호도, 초소에서 마을로 내려와 여자아이의 머리에 총탄을 쏜 이 병장도,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나조차도 선뜻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친구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잠금 화면을 간단하게 푼 다음 희숙이가 선택한 건 사진 앨범이었다. 그 안에 있는 것 중 오늘 날짜로 저장된 파일을 선택했다. 친구의 얼굴을 사진으로 확인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휴대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선택한 파일은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다. 지금 우리 마을에선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수영이는 조금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콜록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이어져 나왔다. 독감에 걸린 사람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쌀 창고에 가두고 있습니다. 저도 붙잡아서 가두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엄마 아빠가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이번엔 기침이 아주 심하게 나왔다. 발작하듯 콜록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몇 사람의 모습을 자연스레 떠올렸다.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 포장마차에서 안주를 만들던 아저씨와 병실 구석에 숨어있다가 우리에게 발견되었던 할머니,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철호가 떠올랐던 것이다. 세 사람 모두 영상 속 여자아이처럼 발작하듯 기침을 했다. 이상한 건 교통사고가 난 이후 여자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골똘히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괴물로 변한 걸 보면 수영이가 차로 치였을 때 이미 변화의 조짐이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기절한 상태였기에 기침은 하지 못한 게 아니었나 싶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껏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복균자는 단순히 바이러스를 옮길 뿐만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 뒤였다. 이 병장이 한 방에 끝낸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 순간 콜록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희숙이가 다음 영상을 선택하려고 화면을 누르자 숨을 빠르게 몰아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여기서 도망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상시엔 스스럼 없이 웃고 지냈던 아저씨 아줌마들이 지금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미친 것 같아요. 모두 다. 여자아이의 목소리 뒤로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는 협박성 말들이 작지만 단호하게 들려왔다. 우리가 발견했을 당시의 여자아이가 맨발이었던 게 기억났다. 독감에 걸려 콜록거리면서도 정말 다급하게 집에서 도망쳐 나온 모양이었다. 어찌 됐든 녹화된 영상은 집 안에서 끝이 났다. 희숙이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소파에 몸을 기댔다. 양손에 들고 있던 2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엉엉 소리내어 울 힘도 없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이 복균자와 비슷하게 변했다.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독감 환자가 있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건 위험한 일이었다.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는데 철호가 앓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이봐, 정신 차려. 너도 내 친구처럼 독감에 걸리고 싶어 환장한 거야? 거친 말투 뒤의 녀석은 기침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고 있었다. 입을 다문 채 속으로 콜록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다. 수영이가 그런 녀석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힘겹게 기침을 참아낸 녀석이 숨을 몰아쉬며 희숙이를 보았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 아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독감에 걸리고 말았어. 여기까지 말한 녀석이 음흉하게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 방금 녀석의 얼굴에 나타났던 음흉한 미소가 병원에서 여자아이의 옷을 벗긴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본인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모양인지 표정을 정리하고 나서야 말을 이어갔다. 만약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너도 결국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 거야. 잘 생각해봐. 내 친구가 과연 그런 걸 원할까? 얘기를 듣고 나서 희숙이가 고개를 들어 철호를 보았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철호는 이미 가망이 없어 보였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녀석의 얼굴을 수영이가 외투로 닦아주었다. 그 외투는 수영이가 입고 있던 것이었다. 수영이, 너도 이제 그만하고 나가? 토해내듯 내뱉은 말과 함께 녀석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침과 섞여서 묽게 변한 핏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외투를 내려놓고 수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핏물을 피하려는 것인지 희숙이도 앉은 채로 뒷걸음치다가 벌떡 일어났다. 철호는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갈 때 문 닫는 거 잊지 마라. 알았지? 녀석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입가에 묻어있는 피 때문에 안색이 더욱더 안 좋아 보였다. 그럼 여기서 쉬고 있어. 발길을 돌리는 수영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둘의 관계를 떠올리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녀석과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다. 철호에게 눈짓으로 마지막 인사를 보낸 뒤 현관으로 걸어갔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끈질기게 나를 쫓아왔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앞만 보았다. 수영이가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갔다. 밤새 내릴 것 같았던 눈이 어느새 멈춰 있었다. 나도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 서서 나머지 2사람이 나오길 기다렸다.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다 보니 안쪽 상황이 시야에 들어왔다. 소파에 누워있는 철호가 기침을 하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일부러 이쪽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띄었다. 나도 얼른 고개를 돌리며 녀석의 모습을 지우려고 애를 썼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수영이가 쪽문을 닫았다. 이런 비극이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을 터였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희숙이와 이 병장이 나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다음 현관문을 닫았다. 확실하게 잠그려면 열쇠가 필요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희숙이에게 열쇠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닫아놓기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초소에 있을 때 보니까 놈들은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이 병장의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이런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문고리에서 손을 뗀 다음 마당으로 내려갔다. 희숙이가 횟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이 병장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총을 쏴서 죽인 그 아이가 희숙이 친구 맞습니까? 굳이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인 뒤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이 병장이 팔을 잡는 바람에 그냥 서 있어야 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투가 약간 명령조였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군인이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나도 지지 않고 눈에 힘을 주었다. 초로가 아까 말했듯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아이입니다. 그것 말고 더 이상 말해줄 것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확실하게 내 의사를 밝힌 다음 걸음을 옮겨 그를 지나쳐갔다. 눈은 그쳤지만 날씨는 여전히 추웠다. 생각해보니까 포장마차에서 나온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화장실에 간 적이 없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이지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요일을 느낄 새도 없었던 모양이었다. 화장실은 바로 옆에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고 이 병장은 횟집으로 걸어가 쪽문을 열었다. 안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귀에 익은 웃음소리였다. 즐거운 목요일 밤을 책임지는 연애 프로그램이 아직도 재방송 중이었다. 설마 지금 당장 속보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런 젠장. 아랫배에서도 살살 신호가 느껴졌다. 기왕 움직이는 거 확실하게 볼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 소변기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문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문에 빨간색 여자 표시와 함께 문고리가 고장났음을 알리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무시하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안에 있는 좌변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래식 변기였다면 정말 짜증이 났을 것이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바지를 내린 다음 좌변기에 걸터 앉았다. 특별히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묵직했던 아랫배가 가벼워졌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저 바깥에 있는 놈들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힘껏 내리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내리치고 있는 건 틀림없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저 대문도 언젠가는 부서지고 말 것이었다. 마당으로 복균자들이 들어오면 횟집으로 통하는 쪽문이 부서지는 건 시간 문제일 터였다. 결국엔 이곳에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엔 수영이 차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차를 타고 도망갔어야 했다. 괜히 철호를 신경 쓰느라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나는 아랫배에 또다시 힘을 주었다. 변기 안에 고여있는 물속으로 똥 한 덩어리가 떨어졌다. 속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는 아까 집에서 벌어졌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기사와 영상에는 절망과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다.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법한 상황에서도 희숙이는 친구와 통화를 계속 시도했다. 통화량이 많아서 나중에 다시 걸어보라는 메시지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드디어 친구와 연결이 되었다.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패턴을 풀어서 화면이 나오게 만든 다음 안테나 표시를 확인해 보았다. 전부는 아니지만 1개와 2개 사이에서 안테나 표시가 깜빡거렸다. 통화 모드로 바꾼 뒤 단축번호 1번을 힘껏 눌렀다. 이번에는 제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며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다. 통화량이 많아서 나중에 다시 걸어보라는 식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통화 연결음이 정상적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생 시골에서 살긴 했어도 사리 분별은 확실한 분들이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기원하며 인터넷 검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어플을 실행했다. 방 안에서 검색만 해놓고 미처 확인해 보지 못한 게 있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미사일 탄착 지점이었다. 가장 늦게 거실로 나왔던 이 병장도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확인은 하지 못한 것 같았다. 설마 이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 중얼거리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어플은 금방 실행되었지만 메인 화면은 느리게 나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로 연결해 보았다.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검색창에 주한미군 미사일 발사라고 친 뒤 검색 버튼을 눌렀다. 나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듯했다. 연관 검색어는 물론이고 지식 검색에도 관련 질문이 올라와 있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서 검색 결과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기대했던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속보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설사 알고 있다 해도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자료를 올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지금 나도 느린 속도 때문에 답답한 마음과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화면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갖도록 하자. 차분하게. 나는 여러 가지 검색되어 나온 결과를 한 번 더 차분하게 훑어보았다. 확 줄어든 속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내심을 발휘해 다양한 자료를 업로드하는 중이었다. 문제는 아까 방 안에서 본 것과 비슷한 것이 많다는 점이었다. 안 그래도 속도가 느린데 그런 걸 또 보고 싶지는 않았다. 혹시라도 새로운 정보가 없나 훑어보고 있는데 연관 검색어 중 좀비 영화가 눈에 띄었다.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검색어를 눌러보았다. 느리게 바뀌는 화면을 보다가 나는 양옆을 살펴보았다. 본능적으로 취한 행동의 결과가 나를 절망감에 빠뜨리게 했다.
휴지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위해 고개를 움직여 본 것인데 오른쪽 벽에 붙어있는 휴지거리에는 누런 심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난감한 처지가 된 나는 자연스레 휴지통 쪽으로 시선이 움직였다. 뒤처리를 할 수 있는 휴지가 없나 눈으로 살펴보려는 순간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다행이라 생각하며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다. 아, 맞다. 이곳은 남녀 공용이지. 목소리를 들어보니 술집을 운영하는 황마담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슬그머니 손을 내렸다. 급하시면 먼저 들어가시지 말입니다. 저는 나중에 일을 봐도 괜찮습니다. 목소리와 말투로 유추해본 결과 황마담 다음에 말한 사람은 최일병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이 함께 화장실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럼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줘. 금방 일 보고 나올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가벼운 발소리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빈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왠지 모르게 여기 있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취한 행동이었다. 황마담이 문을 열기 위해 힘을 주는 게 느껴졌다. 어금니를 앙다물며 팔에 힘을 잔뜩 주는데 둔탁한 발소리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씨발,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줌이 별로 마렵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줌마를 지켜줄 테니까 빨리 일 보고 나오시지 말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다. 황마담도 의아한 모양인지 문을 열기 위한 힘이 약해졌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게 추우면 그냥 가게로 돌아가면 되잖아. 어깨도 안 좋을 텐데. 그녀 말 맞다나 최일병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가벼운 경상이라도 환자는 환자였다.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임을 자각하고 최일병이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싶어 귀를 기울였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최일병이 피식 실소를 터뜨렸다. 아줌마도 참, 이 정도 했으면 어지간히 눈치챘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황마담이 뭔가 대꾸하려는 듯 거친 숨소리가 들린 순간 바깥에 있는 화장실 문이 닫혔다. 최일병이 닫았으리라 예상하며 상체를 살짝 기울이는데 내가 들어와 있는 이곳에 문이 쿵하고 흔들렸다. 왜 이러는 거야? 너 당장 물러나지 못해? 황마담의 다급한 목소리 뒤로 최일병의 음흉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응? 나이로 치면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황마담을 상대로 말을 놓았다. 그녀는 아마도 황당함에 대꾸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짓을 할 생각을 하다니 서로 못지않게 미친 녀석이었다. 이러지 마. 지금 이런 거 할 상황이 아니잖아. 엄마가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황마담이 말했다. 과연 최일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누군가가 바닥에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씨발, 돈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자, 5만 원짜리 2장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바깥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모습들일지 상상해 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건 황마담일 것이었다. 최일병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을 것이었다. 어쩌면 5만 원짜리 2장을 황마담에게 던졌을지도 몰랐다. 정말이지 어떤 상황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겨우 그걸로 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황마담의 말투가 매우 강경하게 바뀌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술장사를 하면서 별별 손님과 별별 상황을 접해봤을 터였다. 생각해보면 햇병아리 같은 일병한테 그냥 당하고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몸을 섞지 않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어떤 놈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야. 아무도 믿어선 안 돼. 알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이 병장이 횟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제일 먼저 횟집으로 들어간 수영이가 이 병장한테 나에 대해 물어봤을 것이었다. 질문을 받은 이 병장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혹은 자기만의 생각에 몰두하느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지금 저 밖에 있는 두 사람이 내가 여기에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걸 보면 이 병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어쩌면 애당초 수영이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정신이 없었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나를 잊었을지도 몰랐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 세 사람이 한 장소에 같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가게에 있을 때 라디오에서 들었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잠복 기간을 거친 뒤에야 독감 증세가 나타날 거라고 말이야.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젠장, 그렇다면 지금 내 몸속에도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최일병의 질문에 황마담은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그 얘기인즉슨 내 몸속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럴 만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복윤자와 함께 차를 타고 다녔던 건 물론이거니와 복윤자의 피가 얼굴에 묻은 적도 있었다. 그걸 떠올리자 손에서 힘이 풀렸다. 나는 문고리를 놓으면서 포장마차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다. 오징어가 들어있는 냄비 뚜껑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던 아저씨가 재채기를 했고 그 바람에 냄비 안으로 굵은 침방울이 들어가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나와 수영이는 오징어 숙회를 먹지 않았지만 철호는 그걸 맛있게 집어먹었다. 어쩌면 철호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여자아이를 만나기 훨씬 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얘기를 계속 이어가던 황마담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그 방송을 듣고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미스 김은 멀쩡했어. 어젯밤에 이 마을 이장하고 술을 마신 뒤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도 괜찮았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독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지.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미스 김을 위해 약을 사러 나왔어. 작은 마을이지만 약국이 하나 있거든. 그곳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 모두 감기약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지. 또다시 한숨을 내쉰 다음 황마담이 얘기를 이어갔다. 황마담이 그곳에 나타나자 아줌마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사가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약사도 황마담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다. 약국에 모여든 아줌마들의 눈치를 살피며 약사가 무슨 일이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미스 김이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었고 증상을 들은 약사는 팔짱을 낀 채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그때 시간이 오후 6시쯤이었다. 약사는 감기에 잘 드는 약을 줄 수는 있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걸린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약사는 황마담뿐만 아니라 약국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둘러보며 병원에 갈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차가 있는 집을 중심으로 서너 명씩 모였다. 그걸 보면서 약사도 집에 있는 늦둥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걸음을 옮겼다. 황마담은 혹시 자리가 있으면 미스 김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잠시 고민에 빠져있던 약사는 다음에 공짜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황급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황마담은 가게로 돌아가 미스 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다. 고열에 시달리던 미스 김은 고집을 꺾고 약사와 함께 병원에 갔다. 그렇게 마을 사람 중 대부분이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던 횟집 아저씨네 식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독감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객식구라 할 수 있는 무명작가도 멀쩡했기 때문에 그들은 독감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저씨는 평상시와 똑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황마담을 찾아가 술을 마셨다. 그날따라 양주를 2병이나 시켜서 마신 아저씨에게 그녀는 정성스레 서비스를 해주었다. 그녀로서는 미스 김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려면 일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다. 취기에 얼굴이 빨갛게 변한 아저씨의 아랫도리를 주물럭거리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가 가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황마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처음엔 술 마시러 온 손님인 줄 알았어.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오라고 말하기 위해 문으로 걸어가는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횟집 사장이 나를 따라온 거야. 기분 좋게 술 마시는데 누구냐고 짜증을 내면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나 대신 문을 확 열더라고. 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말리지 않고 그 자식한테 상황을 맡겨버렸어. 술 취한 사내들이 나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봐야 결국엔 주먹 다짐밖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 솔직히 그 순간에는 싸움이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바라기도 했어. 그러고 나면 경찰이 출동할 거고 서로 치고받는 두 사람을 파출소에 데리고 갈 테니까 나에게도 여유가 생길 것 같았거든.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던 미스 김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나는 문 앞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았어. 어젯밤에 미스 김하고 술을 마셨던 이장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야. 이틀 연속으로 가게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긴 했지만 오늘 하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려 보니까 이장으로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왔겠구나 싶더라고.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횟집 사장은 나하고 생각이 달랐어. 그 자식은 짜증을 내면서 이장을 손으로 밀어버렸어. 곧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며 두 사람을 말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장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야. 대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불같은 성격의 이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덤벼들기 마련인데 그때는 그저 멍한 눈빛과 느린 걸음걸이로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기만 하는 거야. 평상시와 다른 모습에 나는 소름이 돋았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다음 바깥 상황을 보게 되었지. 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느릿느릿 주위를 배회하다가 우리 가게를 향해 발길을 돌리더라고. 그때까지도 몰랐어. 그놈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얘기를 듣고 있던 최일병이 그녀의 말을 끊고 나서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었다가 되살아난 놈들의 의식과 관련된 질문이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했던 부분을 최일병은 놈들도 정상인과 비슷한 의식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었다. 하지만 황마담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못을 박은 뒤 얘기를 다시 이어갔다. 나도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게 전부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데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황마담의 말인즉슨 복균자들은 지금 바이러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한다는 짓이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일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황마담은 이런 궁금증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앞서 얘기한 내용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했다. 그것은 바로 생존 본능이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완벽한 감기 치료제도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야. 그에 반해 바이러스란 놈들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가면서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왔어. 이전까지는 그런 놈들의 공격에 방어를 잘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모양이야.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전투에 빗대어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어. 사태가 악화된 이후 틈나는 대로 속보를 봤지만 황마담이 언급한 전문가의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물론 우리가 속보를 볼 수 없었던 순간에 그런 말이 나왔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예를 들어 병원 안에 들어가 2층까지 둘러보았을 때는 속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둠 속을 헤매며 두려움에 떨었던 그때를 떠올리자 병원 안에서 들었던 비명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이 갔다. 그것은 산채로 괴물에게 잡아먹힌 희생자가 내지른 끔찍한 고통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팔에 돋은 소름을 쓸어내리며 그 모든 걸 지우려고 애를 썼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장이 날 거야. 드디어 세상에 종말이 온 거라고. 얘기를 마친 황마담의 목소리 뒤로 최일병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황마담을 강제로 추행하려던 모습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다. 씨발 나는 정말 수청각으로 죽기는 싫단 말이야. 울먹이는 말투 속에 분노가 느껴졌다. 아무래도 이를 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다. 최일병의 말을 끝으로 바깥이 조용해졌다. 숨을 들이마신 뒤 소리나지 않게 문을 조금 열어서 밖을 내다보았다. 최일병이 황마담의 목을 조르며 옷을 벗기고 있었다.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 세게 조르고 있는 건 아닐지라도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두려울 것이었다. 황마담은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겉옷을 벗긴 그가 황마담의 젖가슴을 움켜잡았다.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다. 문틈이라도 시선이 마주칠 것 같아서 나는 얼른 문을 닫았다. 그래, 그렇게 그 짓이 하고 싶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해줄게. 까짓 거 해주면 되잖아. 모든 걸 포기해버린 듯한 황마담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서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괜히 마른 침을 삼킨 다음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최일병은 지금 브래지어를 벗기기 위해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풀릴 듯 말 듯 손짓이 몇 번 엇나가자 황마담이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었다. 적극적으로 돌변한 그녀의 모습에 나는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걸 느꼈다. 젖가슴을 주무르던 최일병이 상체를 숙여 그녀의 유두를 빨기 시작했다. 마치 아기가 되어 엄마의 젖을 빨듯이 그는 쪽쪽 소리를 내며 빨았다. 자기야, 혀를 이용해서 살살. 말끝을 흐리며 그녀가 교성을 흘렸다. 당장 나가서 반대쪽 젖가슴의 얼굴을 파묻고 싶은 욕구가 치솟았다. 최일병이 유두에서 입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저기 내 것도 빨아주면 안 될까?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꼴렸단 말이야. 배시시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황마담이 직접 전투복 바지를 벗겨주었다. 팬티를 뚫고 나올 기세로 발기되어 있는 물건을 보면서 그녀는 팬티도 마저 벗겨버렸다. 녀석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A급 물건이 자랑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 20대는 다르네. 씁쓸함이 느껴지는 웃음을 흘리며 그녀가 최일병의 아랫도리를 입 안에 집어넣었다. 진짜로 첫 경험인 듯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온몸에 힘을 주었다. 지금 최일병이 느끼고 있는 기분을 나도 예전에 느껴본 적이 있었다.
첫 경험의 설렘과 황홀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최일병의 입에서 뜨거운 입김이 퍼져 나왔다. 이제 그만. 그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나는 혼자 하고 싶은 욕구가 치솟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길어봐야 겨우 몇 분이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 해도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며 나는 아래를 향해 슬금슬금 손을 움직였다. 조심스레 지퍼를 내리는데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터져 나왔다. 황마담의 몸 위로 올라가던 최일병이 무전기를 보았다. 바지만 벗고 위에는 아직 옷을 입고 있었다. 정신 차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우스꽝스러웠다. 최일병은 화가 난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잡음이 사라졌다. 최일병, 뭐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야? 빨리 응답해, 임마. 이 병장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최일병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무전기를 집어든 다음 발신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병장님. 무심한 척말하고 나서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자 잡음이 짧게 터져 나왔다. 너 빨리 돌아와.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이 병장의 다급해진 목소리에 최일병은 퍼뜩 정신을 차렸는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냐고 물은 뒤 이 병장의 대답을 기다렸다. 뉴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미군이 쏠 미사일 위치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나는 휴지통에서 아무 휴지나 꺼내 밑을 닦은 뒤 바지를 축혀 올리며 문을 열었다. 황마담과 최일병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 그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나는 최일병에게 다가가 무전기를 빼앗듯 낚아챘다. 나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발신 버튼을 눌렀다. 위치가 어딘데 그러는 겁니까? 누구냐고 묻는 이 병장의 질문에 나라는 걸 밝혔다. 내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이 났다는 듯 길게 감탄사를 뽑아내고 나서 그는 가게로 돌아와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알았다고 대답한 뒤 최일병에게 무전기를 돌려주었다. 그의 물건은 아직도 빳빳하게 발기된 상태였다. 그럼 하던 거 마저 하고 오세요. 나는 문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최일병은 물론이지만 황마담도 나를 붙잡지는 않았다. 씁쓸한 미소를 머금으며 밖으로 나간 다음 문을 닫았다. 오른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은 집이 있는 방향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안에서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철호라는 걸 떠올리며 나는 파란색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쪽에서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는데 화장실 안에서 콜록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리에 헛것을 들은 거라고 확신하며 쪽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설마 이곳이 미사일 탄착 지점으로 선택된 건 아닐 거라고 여기며 서둘러 쪽문을 열었다.